이 사건으로 그 코인에 대해서 반감을 아예 가지시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아예 야 저거는 저봐라 뭐 네. 그냥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제가 사실 모 방송에서 나와서 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다른 방송을 뭐 따로 하시는 게 있나 봐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알고팍스 MC 코딩이 신흥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팍스 결의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휴가는 갔다 오셨나요? 휴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름 휴가는 가야 또 재충전을 하고 해서 가을 겨울을 잘 보내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재충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체력이 좋다는 건가요? 저는 일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촬영을 한 두세 개 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던데. 그건 다음날 한 번 이제 자고 나면 회복이 되더라고요. 오늘 사실 저도 촬영을 한다고 이제 네. 대본을 살짝 봤는데 네. 저도 이거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가요? 저도 이제 루나는 FX 루나밖에 몰랐고 테라는 또 맥주밖에 몰랐어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뭐 대표가 잡혀가서 뭐 네. 어나니머스인가? 어나니머스인가? 네. 거기서 뭐 너 가만두지 않겠다. 네네. 너 잡으러 간다. 네네. 뭐 이런 기사들도 접하고 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무슨 스테이블 코인인가? 네네. 네, 그거의 뜻과 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네네. 그러니까 좀 파헤쳐봤으면 좋겠다. 네네. 네, 그래서 만든 것 같은데 자,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요, 도대체? 네,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테라 루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테라가 UST가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지향했었어요. 근데 이게 UST가 무너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전체적인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굉장한 큰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지신 것 같아서 또 이게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과거에 한번 다뤄보긴 했지만 네네. 오늘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오해와 이런 불신과 이런 것들을 조금 좀 해소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혹시 들어간 적이 있나요? 스테이블 코인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네. 사실 투자 가치가 있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스테이블이 뭐죠, 근데? 스테이블- 머무르다 아닌가요? 네. 안정적인, 그러니까 안정적인. 머무르는, 네. 그래서 가치 변동이 없어요. 어. 가치 변동이 없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도 이렇게 네, 그래서 가치가 예를 들면 UST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네네네. 그 한 코인의 가격이 1달러와 또는 특정 법정 화폐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 같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테라의 경우에는 그게 무너진 거죠. 그래서 1달러에 패깅되어 있던 코인의 가격이 1달러의 패그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사건입니다. 무너진 이유는 뭔가요? 네, 그거를 이제 한번 오늘 어느 정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정의를 그대로 한번 제가 생각하는 정의를 한번 네. 쭉 말씀을 드리자면 법정 화폐, 그러니까 달러나 원화나 뭐 유로화나 네네. 이런 법정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고 또 실제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메커니즘이 있고 잘 작동되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를 하는 그런 네. 코인이네요. 네, 그러니까 1원 또는 1달러의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늘 바뀌잖아요. 네네네. 예,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의 가치에 유지가 되는. 조금 더 그러면 안정적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100%늘 항시 같을 수는 없어요. 네. 어쨌든 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기 때문에 100% 무조건 1달러에 패깅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씩 있어요. 조금 있는데 변동성이 좀 작고. 네네, 굉장히 적죠. 근데 그 루나 사태는 네네. 손실금이 얼마예요? 글쎄요. 그 테라의 시가총액과 루나 시가총액 합치면 사실 잘 모르겠네요. 예, 뭐 몇십조 됐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진짜. 네네,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그 테라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 네. 루나는 그거의 거버넌스 코인인데 테라의 거버넌스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 종류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는 작동 메커니즘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가장 간단한 거는 법정 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예, 법정 화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러, 달러, 엔화, 원, 뭐. 예, 엔화, 뭐 유로 이런 그 코인들인데 은행에 그 달러를 넣는 거예요. 네네네. 은행에 달러를 넣으면 제가 예를 들면 100불을 넣었다. 그럼 100불이 제 은행 계좌에 있잖아요. 네. 그 100불 받은 거 대신에 코인을 100개를 주는 겁니다. 아. 굉장히 심플하죠. 그냥 물물 교환이네요, 진짜로. 물물 교환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제가 100불을 받았으니 100불에 대해서 받았다는 증표로 토큰을 줍니다. 100개. 아. 예. 그러면은 제가 드리긴 했지만 언제든지 받은 사람이 토큰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저에게 와가지고 제가 토큰 돌려드렸으니까 100달러 주세요,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아무 조건 없이 돌려주는. 아. 그러니까 이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바로 언제든지 100달러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 그게 첫 네. 번째고. 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구조예요. 이 구조의 장점은 발행과 소각이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가치 유지도 굉장히 간단하죠. 언제든지 뭐 사실 가격 등락이 있더라도 네. 언제든지 이거는 은행에 예치해 놓은 1달러 또는 100달러로 바로 교환이 가능하니까 이 이상 그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럼 단점이 없어 보이는데. 네, 단점은 없어 보이는데 네. 단점이 없는 거는 있을 수 없죠, 사실. 아, 그렇게 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저에게 100달러를 주셨어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저라는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100달러를 제가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 투자도 하고 뭐 그렇죠. 어차피 네. 돈이 들어왔으니까. 예, 돈이 어쨌든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뭐 스파게티를 사 먹든 네. 뭐 어디에 투자를 하든 네. 그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 100달러를 주셨으면 저를 믿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 네. 쓸 수도 있는 거네요,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아, 그런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단점이네요.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USDT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오는 USDC가 있습니다. 이런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가장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예요. 시가총액이 가장 큽니다. 오. 그럼 메인이네요, 어떻게 보면. 메인이기는 해요. 아. 이제 USDT는 테더라는 이제 재단에서 발급을 발행을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예, 하고 있고 USDC의 경우에는 센터라는 곳에서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장 심플한데 테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말한 그 단점이 있잖아요.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좀 단점이 있긴 있어요. 예. USDT가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고는 있지만 네. 시가총액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 네. 실제 100달러를 줬을 때 이 돈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CCB가 굉장히 좀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가총액이 뭐 몇십조 되는데 이 몇십조의 돈이 정말 있느냐, 어디 있느냐? 예, 어디 있느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고 미국 SEC에서 약간 조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었어요. 조사 들어가고 네, 그거에 대해서 벌금을 받고 이제 좀 끝났었습니다. 예. 예. 살짝 들어갔네요. 네, 그래서 실제 현금이 몇 퍼센트 있고 현금과 비슷하게 취급되는 단기 국채, 미국 단기 국채가 몇 퍼센트 있고 이게 공개는 되어 있는데 아무도 이제 믿지 못한 상황이고 그 감사 보고서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은 또 없어요. 한번 틀리면은 뭐 예, 큰일 날것 리스크는 같은데. 예, 그래서 예.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 루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 USDT도 그 패깅이 살짝 무너질랑 말랑 했었어요. 그래서 1달러짜리가 이제 90센트, 이제 0.9달러로 네네. 이제 거래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약간 그 신뢰도의 의문이 조금씩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USDC 같은 경우에는 그 센터에서 발급을 하는데 센터가 어딘가요? 센터라는 이제 그 기업이 있고요. 여기에서 출자를 한 곳들이 서클과 이제 그 코인베이스예요. 예, 코인베이스라는 그 미국의 거대한 대공 거래소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이고 서클 뒤에는 또 골드만삭스가 있어요. 또 뭐 엄청 엮여 있네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장 큰 그
투자은행 중에 한 곳이라서 USDC는 또 매주 그 현재 그 보유량, 현금 보유량,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자산이 구성되어 있는지 네. 매주 공개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어서 그러네요. 최근 1년의 사태를 겪으면서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T보다 그러면 C가 더 올라갔나요? 지금 아직도 T가 더 높기는 해요. 높긴 한데. 네네. 네. 그래서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발행과 소각이 간편하고 가장 그 시가총액이 크고 한 상황이긴 합니다. 가장 심플하고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코인을 맡겨서 뭐 받는 건가? 그렇죠. 이제 가상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가장 잘 알려진 게 다이예요. 다이. 네. 다이라고 하는데 다른 가상자산을 담보를 받는 거예요.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대1의 비율이 유지되는데 다른 가상자산을 담보로 받아서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그 값을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담보대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가치가 되니 네. 뭐 90% 정도 주겠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네. 네. 그래서 뭐 대출 받을 때 이제 10억짜리 집을 사면 LTV가 70%라고 하면 네네네. 70에 해당되는 현금을 제가 대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집값이 조금 떨어져도 30%만큼의 버퍼는 있어서 30%는 떨어져도 오케이. 그 대출을 준 사람이 그냥 집을 처분하더라도 다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상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마찬가지로 다이 같은 경우에는 150% 담보 비율이 있어요. 150%요? 네네. 오. 그래서 이더리움을 150개를 와, 많이 가지고 있네. 담보로 제공을 하면 100 다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종류가 많은데 네네. 좀 망할 것 같은 가상자산을 제가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도 똑같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가 제한적이긴 합니다. 좀 메이저급이 돼야 되는 거네. 그쵸. 좀 큰 애들이고 변동성도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 이런 몇몇 개 이제 정해져 있어요. 다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져도 네. 뭐 푸르지오든 자이든 네. 롯데캐슬이든 레미안이든 네. 그래도 네. 메이저급 아파트 이름을 대야 해주는 거지. 네. 뭐 이상한 뭐 3층짜리 뭐 네. 동네 아파트 이런 건 안 되는 거네. 사실 아파트 브랜드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선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역에 따라 LTV가 좀 다릅니다. 강남 뭐. 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이냐, 뭐 서울 아니냐, 뭐 강남이냐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규제 때문에 LTV가 조금씩 낮아요. 그렇죠. 예, 강남일수록 어쨌든 그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그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해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인데 담보 비율이 높아야지, 그러니까 150달러에 해당하는 이더리움을 넣어야지 100달러에 해당하는 다이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 효율성 측면에선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150만 원이 있으니까 100만 원을 빌리는 건데. 네. 법정화폐 담보는 100을 넣으면 100을 받는 구조였잖아요. 네. 가상자산 담보는 변동성 때문에 150을 넣어야지 100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효율적이진 않다 보니까 법정화폐 담보 대비해서 그 성장의 속도는 좀 느린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담보 비율 초과 설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라고 치면 그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죠. 담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신뢰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망할 리는 없네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얼마가 담보로 잡혀 있고, 그다음에 얼마가 다이로 발행이 되어 있고 하는 것들을 투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모든 기록은 블록체인 상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문제가 됐던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그럼 루나테라가 네. 이 기반으로 한 네. 스테이블 코인이네요. 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좀 순수하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담보가 없어요. 무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존하다 보니까 수요 또는 공급이 극단적으로 쏠리면 그 안정성에 영향이 안 좋게 미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실제로 그게 이번 테라가 패깅이 무너지는데 구체적인 했었죠. 원인인가요, 그게? 네네. 그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았나요, 아예? 네네. 아. 그래서 수요는 없이 이제 그 투자자들이 모든 걸 다 팔기 시작하고 공급은 무제한으로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 알고리즘이 깨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패깅이 무너졌고 패깅이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서로 먼저 팔려고 가격을 더 낮춰서 팔다 보니까 이제 좀 패깅이 안 좋았던 상황. 그걸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지금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은 없죠. 예. 예.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사실 수요는 그 테라 재단에서 테라폼 랩스에서 만들었던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디파이 플랫폼에서 19.5%라는 고 이유를 제공하다 보니까 수요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래서 다 이제 좀 투자를 했었던 예, 돈을 투자했는데 경향이 있어서 그 수요가 있었는데 19.5%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갑자기 다 팔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이상한데? 네. 안 되겠다. 그냥 빼자. 네. 다다다 뺀 거네요. 네, 그래서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졌고, 근데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루나라는 코인을 발행해서 루나가 이제 패깅이 너무 낮아지면 루나 코인으로 다시 돌려주고 테라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루나 코인으로 다시 환급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작동을 안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하게 빠르게 모래성처럼 무너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불안함이 스테이블 코인 전체에 대한 불안함으로 지금 옮겨가다 보니까 테더의 가격도 1달러보다 조금 낮게 형성이 됐었어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한 좀 이해가 있으시다 보면 각 스테이블 코인별로 좀 다르게 좀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그 코인에 대해서 반감을 아예 가지시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아예. 야, 저거는 저봐라. 뭐 네. 그냥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예. 제가 사실 모 방송에서 나와서 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다른 방송을 뭐 따로 하시는 게 있나 봐요. 네. 어디 초청을 받아서 또 이게 네, 나갔었는데 모 경제 방송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이라는 말을 사실 좀 안 좋아해요. 예, 왜냐하면 코인이라는 그 뭐랄까요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다 보면 너무나 큰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비트코인 다르고 이더리움 다르고 뭐 솔라나 다르고 뭐 USDC 다르고 그렇죠. 다 다른데 이게 코인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정의되는 다 순간 묶어버리니까. 네, 너무나 다른 케이스들이 많고 기능들이 다르고 한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 하나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전체가 좀 오해를 받거나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좀 또 한번 이런.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들이 좀 터져야 네네. 뭐 법도 생기고 그렇죠. 규제도 강해지고 네네. 네, 그렇게 되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저희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스터디가 또 많이 이루어졌고요. 네. 예,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좀 이렇게 진화해 나가는 단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틱톡이나 이런 유튜브 쇼츠에 네. 뭐 방송하는 사람인데 네. 넣어놓고 네. 처음에 쫙 오르다 그게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소주 한 병 까고 울고 이런 영상도 봤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공감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이게. 그게 한 어느 정도 만에 이렇게 쫙 폭락을 한 거죠? 뭐 사실 이 사태 자체는 근 한 일주일 정도부터 이제 회자되기 시작해서 가격 폭락은 정말 한 이틀 만에 뭐 이렇게 된 상황이었죠. 거의 뭐 1억이 한 네. 100원 되는 순간이었죠, 거의. 네네네. 근데 여전히 그런 사태를 겪고 나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인 뭐 한 지금 160조 원 이상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전체 그 가상자산 시가총액의 한 15%에서 20% 정도 차지하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 청크이기 때문에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모르고 가상자산을 논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이게 왜 필요하냐면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 그냥 달러 쓰면 되지, 그냥 원화 쓰면 되지, 이게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금융 결제망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뭐 휴대폰으로 뭐 네. 그냥.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흥재님에게 돈을 보낼 때, 뭐 카카오로 보낼 수도 있고 은행 앱을 쓸 수도 있고, 네, 뭐 너무 많죠.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돈을 보내면 즉시 입금이 됩니다. 그렇죠? 바로 되죠. 네,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네. 너무 빠른 건가요?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당근마켓 하면 그냥 띵 보내면 바로 띵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쵸. 외국은 당근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지 않아요. 아. 이게 저만 하더라도 물론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살 때 월세를 내려면 수표북 있잖아요, 체크북. 수표에다가 월세를 써서 미국이요? 네네. 써서 이제 집주인에게 줬었어야 되는 세금 상황. 계산서처럼. 네네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수표를 줘야 됩니다. 입금이 안 되나? 네, 은행 시스템이 우리나라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강대국이 네. 왜 그러지? 물론 나라가 너무 커서 지역이 너무 넓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동부에서 돈을 보내면 서부에서는 뭐 한 하루 이틀 후에 돈이 오고. 야, 이게 급한 일 터지면은 네. 멀리 사는 친구는 친구도 아니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케이스고 사실 이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발달해서 사실 알리페이 이걸로 다 결제를 하잖아요. 몰라요. 알리페이라고. 마윈? 네네. 예. 중국에 가시면 다들 더 빠르다고요? 네, 포장마차 같은 것도 빠르다기보다 QR 코드만 찍어요. 네. 그 찜질방 가면 네. 이 손목 열쇠로 픽픽픽픽 하는 것처럼. 그쵸. 중국에선 포장마차도 그렇게 결제를 합니다. 중국이 오히려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이상하네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로 되게 많이 결제를 하잖아요. 네. 그 단계를 지나쳐 버린 거예요. 아예 그 가도기가 없이 네, 그냥 네. 바로 받아들였네요, 뭐를. 네네. 미국도 신용카드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신용카드가 이제 일반화되어 있고 중국은 더 그냥 QR 코드 더 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또 아니면 뭐 해외 동남아 같은 곳에서 인도네시아 같은 곳 있잖아요. 섬이 굉장히 많잖아요. 발리 뭐. 네. 은행이 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섬들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도 경제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쓰임새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잘 못 그러니까 느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좀 스테이블 코인의 쓰임새를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송금과 결제를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쉽고 수수료가 저렴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행에 가거나 은행에서 시간을 보내고 가는데 또 송금 수수료가 들고 하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간편하게 송금과 결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선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죠. 해외에서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뭐 은행 영업 시간이면 미국에서는 돈 못 보내거든요. 진짜요? 은행 영업 시간 지나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아프리카에선 음페사라는 통화가 있어요. 음페사? 네, 아프리카 화폐인가요? 통화 때는 유로화처럼? 아니요, 화폐가 아니고요. 네. 모 통신회사, 보다폰이라는 통신회사에서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방법으로 장부를 유지하는 뭐 삼성페이 같이 뭐 그런 건가? 뭐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옛날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방식이라서 그러니까 페이스북 이제 메타죠. 예전에 리브라 또는 DM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음페사에서 영감을 받고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화폐를 하나 만들자라고 했었는데 이게 다양한 그런 이유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멈춘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한 접근성 또는 금융망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송금 결제.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 이 목적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말 그대로 트레이딩 목적이에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각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난처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법정 화폐이다 보니
그 법정 화폐를 지원하지 않는 거래소에서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굉장히 큰 섹터 중에 하나인데 네네. 디파이. 디파이 네. 배운 것 같은데 네. 한 번 더 설명해 줘야 될 것 네. 같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디파이에서도 특히 덱스 또는 유동성 풀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뭐 리워드로 토큰을 받거나 하는 그 다양한 행위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걸 통틀어서 그냥 디파이라고 네. 합니다. 특히 이자 농사를 하게 될 경우에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야 되는데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려면 그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코인 한쪽, 그 다음에 매수 또는 매도를 할 수 있는 반대편, 즉 양방향 호가를 넣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A라는 코인, 그 다음에 법정 화폐에 준하는 뭐 USDC나 USDT 코인, 이렇게 양방향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리워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자농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양방향 호가 제시를 위해서 A라는 코인, 그 다음에 이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 둘 다 필요한 그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크진 않지만 뭐 김치 프리미엄 차익 거래, 우리나라가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비트코인이 비싸면 이제 비트코인을 사서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팔면 실제 샀던 비트코인 가격보다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 차익을 먹는 거잖아요. 시세 차익을 네. 먹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회전을 위해서 USDC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옛날에 막 금도 막 다른 나라에서 팔면 더 비싸고 막.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상 자산을 활용한 금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그냥 가상 자산을 담보로 취급해 줬으면 싶은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렇죠. 은행에서는 네. 예를 들어 가상 자산을 맡겼다고 해도 나한테 10,000원 주고 20,000원 주고 이게는 안 시스템적으로 되잖아요.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냥 내가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많아. 예를 들면 가장 심플한 예가 채굴자예요. 제가 채굴을 하다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쌓이잖아요. 근데 또 그 기계 관리도 해야 되고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너무 낮아. 비트코인 팔기 싫어. 네. 그래서 갖고 있고는 싶은데 돈은 없고. 그렇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받고 스테이블 코인은 어차피 1대1이니까 그걸 바로 현금화해서 그걸로 이제 비용 지불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을 때 다시 비트코인을 팔아서 달러를 갚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해야 된다. 네네. 그 말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은행에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자산을 담보 취급을 해준다고 하면 사실 없어질 수도 있는 분야이기는 해요. 근데 이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는 없는 거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죠. 아. 예, 우리나라에서는 없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 기본적으로는 채굴을 하기에는 단가가 안 맞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을 수입해 와야 됩니다. 근데 채굴하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렇죠. 미국이 지금 채굴 가장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뭐 카자흐스탄 이런 곳에서 채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 늘 김치 프리미엄이 약간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USDC나 USDT 또는 다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크립토 세계와 현실 세계의 접점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의님 생각은 네.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망이? 저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투자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 자체 변동성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이 생태계가 굉장히 넓어질 것이라는 거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는 뭐 쉽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전 세계인이 쓰는 현금처럼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런 사건들이 막 터지니까. 네네. 그래서 법정 화폐를 담보로 하든지 네. 가상 자산을 담보로 하든지 알고리즘 방식이든지 다
다 어떻게 보면 문제점들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뭐 조금 추천을 드리자면